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100% 점령을 목표로 하는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 지역에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인정하는 듯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경제 외교적으로 폐쇄적이었던 고대 스파르타에 빗대서 우리는 슈퍼 스파르타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료는 가자지구 재개발은 부동산 대박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가자지구를 초토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상작전의 여파,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손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표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경매에 나온 희귀 우표가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면서 오랜만에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떤 우표였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캐나다와 호주,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약 14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가운데 G7 국가 중에 관련 선언을 한 건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인데요. 이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 나라는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이번엔 발트해 공역에도 출현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을 19일 또 무단 침범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의도적 침범 행위라고 보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잇따른 동유럽 나토 회원국 영공 침범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 이들 국가의 방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총격으로 숨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보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모식이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보수 진영의 세력 과시와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수수료를 $40, 약 5만 6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였던 $21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스타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되는데 인상된 수수료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울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하원에서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자 브라질 전역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다수인 브라질 하원은 17일 보울소나루 전 대통령과 측근들, 선거 불복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법안과 현역 의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체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룰라 대통령도 이미 사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울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11일 연방 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증상엔 맞는 약이다. 네, 캐나다, 영국, 호주, 포르투갈이요 21일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카니 캐나다 총리인데요.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엔 헌장에 반영된 자기결정권, 인권 원칙, 또 캐나다의 오랜 일관된 정책과 확고하게 부합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건 평화로운 공존과 하마스 종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테러를 정당화하는 것도 테러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주요 7개국 국가 중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곧 이어서 호주와 영국도 동참을 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이제는 인정할 때가 왔다. 이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하마스는 미래도 정부와 안보에서의 역할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인질들을 석방해라. 폭력과 고통을 종식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유로뉴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이번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더 많은 국가가 동참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주요 파트너 국가인 미국과 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CNN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긴 한데 그럼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유엔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안보리에서 최소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 국가는 전원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건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주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하마스는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도끼로 제 발등 찍기. 네, 참 아플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에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 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2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죠. 네. 이렇게 올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심지어 당초 매년 내야 되는 수수료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거세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신규 비자를 신청할 때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또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진화에 나선 건데 왜냐하면 미국 테크 업계가 굉장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10,000명이 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도 4,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인이 71%로 가장 많고요. 중국인이 1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자가 어떤 비자냐?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3년을 체류할 수 있고요. 추가 3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에는 연간 8만 5천 개 그리고 추첨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우리 한국인도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뽑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연장 승인, 비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에 발급하는 건수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이게 한 연간 40만 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족하고 같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H-1B 비자가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테크를 탄생시키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초격차를 누릴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비자를 통해서 그렇죠. 전 세계 인재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 CEO도 바로 남아공 출신인데 이 경로로 창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는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이용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온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면서 그동안 이걸 축소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이제 집권이기 출범을 앞두고요.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에 인도계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 진영이 반발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성 지지층에 밀려서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이 신규 신청할 때만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 앞으로 이 비자 신청 건수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네. 개인이 부담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렇죠. 기업이 후원하는데도 이게 액수가 만만치 않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혁신 신화를 가능케 했던 통로를 스스로 걷어찼다. 도끼로 재발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미국에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을 납부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이 200만 달러 약 28억 원을 내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네. 자,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요? 네. 네.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음 키워드 long time no see. 네, 라고 아마 10월에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네.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두 정상이 다 온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밤에 시 주석과 3개월 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 직후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통화 직전까지는 두 정상이 온다 안 온다가 아주 확정이 돼서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통화를 계기로 그 참석이 공식화된 겁니다. 두 정상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 만났고 이제 만나면 6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또 미중 정상이 한국에 동시 방문하는 것도 13년 만인데요. 네. 2012년 서울에서 열렸던 핵 안보 정상회의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했던 이후 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나는 장소가 이제 경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당초 중국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길 원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고 굉장한 의전을 통해서 그 협상에서 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보자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전화를 하고 APEC 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면서 또 얘기를 한 게 중국 방문은 내년 초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의 직접 만남은 올해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무역과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틱톡 매각 승인 등의 얘기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담판을 해서 빨리 성과를 내기를 원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양측의 이견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만남으로 합의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최종 합의안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한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시 주석이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한국에 오는 건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문제, 비자, 안보 협상 문제가 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에 우리나라 경주로 네. 세계
눈이 네네. 쏠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터닝 포인트가 만든 터닝 포인트. 네, 21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요. 지난 10일 총격을 받고 사망했던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망한 지 11일 만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저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비서실장, 네.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해서 내각 회의가 열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요. 이 비극이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좌파 세력에 대해 깨어나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을 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찰리 커크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청년 단체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암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진영 갈등 또 지지층의 결집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또 공화당과 마가 진영 쪽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이 미국 보수 진영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될 수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피격해서 사망을 하게 하는 건 분명히 용납될 수 없는 테러 행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상황을 놓고 일반 대중이나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 되는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니까 이건 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쪽 인사들이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의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거든요. 펜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보수파인 공화당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요. 정부가 언론에 당신이 말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방송 금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보수 진영에 나쁜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폭스뉴스 출신의 방송인이자 지금 우파 진영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터커 칼슨도 커크도 표현의 자유에 절대 등을 돌렸던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크 못지않게 우파 진영에서 영향력에 있는 평론가 벤 샤피로도 방송사를 위협하는 것은 반대한다. 언젠가는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진보 진영에서 깨어있다라는 뜻으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온 워크와 이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 우파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사람들의 말을 통제하고 소수 의견도 다수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인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좀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사과 같은 내와 얼굴. 예쁘기도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좀 심각하게 그래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과 같은 얼굴인데요. 일본 오키나와 중심 도시인 나하시에서 네. 지금 사과병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건당국이 경보까지 발령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별명입니다. 감염성 홍반이거든요.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인데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겨울이나 봄에 2세에서 15세 정도의 영유아 또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5일에서 16일 정도 잠복기를 거치면 양쪽 뺨이나 팔, 다리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볼이 빨갛게 변합니다. 양쪽 볼이. 네네. 그래서 사과병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요. 이 발진이 생기기 전에 발열이나 감기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성인도 감염이 되거든요. 두통이나 관절염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네. 제일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 특히 임신한 분들입니다.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또 옮긴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유산이나 사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임신 첫 3개월에 감염이 되면 유산율이 19%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이 병이 유행했을 때 일본에서 49건이나 유산 혹은 사산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주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똑같죠. 모든 감염병에 다 적용됩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착용도 준수하고 그렇죠. 이런 걸 제발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미 5월에도 일본 전역에서 사과병 환자가 늘어났었어요. 최근 10년 새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오키나와 중심에서 발생을 했는데 연휴에 가장 많이 가시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웃기지만 생각하게 만든다. 영국 베스대학 연구팀이요. 음주를 하면 외국어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반대일 것 같잖아요. 네덜란드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 독일인 50명을 대상으로 이 상관관계를 한번 실험해봤대요. 소량의 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고 네덜란드어로만 대화를 나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술을 마신 참가자들이 더 정확한 발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량은 체중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술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서 더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그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렇죠. 하버드대에서 열리는 건데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연구에 상을 줍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뭐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영역에 다 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거는 평화상을 준 거고 그 도마뱀이 토고 해변 리조트에서 뭘 먹나라는 걸 조사한 연구팀은 그 여러 음식 중에 4가지 치즈가 들어간 피자를 좋아하더라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게 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유 중인 어머니가 마늘을 섭취하면 2시간 뒤에 모유 냄새가 강해지더라. 그래서 아기가 더 오래 젖을 빨더라라는 현상을 규명한 연구는 영양학상을 받았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일본 연구팀이 검정색 와규의 몸통에 흰색을 칠해서 얼룩말처럼 보이게 하면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 등의 그 접근이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걸 입증했거든요. 이건 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연구도 많은데요. 기발하죠.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그린데이의 노래죠.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함께 듣겠습니다. Summer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Come and past,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교역 협상에서 현 단계의 미국 측 요구를 안전장치 없이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사태로 한국 내 분노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자는 총 2명이며 2명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부착된 유인물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주고받으며 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질랜드에서 우표 한 장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서 화제가 됐다고요? 네. 뉴질랜드에서 가장 희귀한 우표가 이번 세기 처음으로 경매에 나와서 최고가에 낙찰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큰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네. 화제가 된 이 우표는 1902년 인쇄할 당시에 우표 중앙에 그림이 뒤집힌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치 있는 우표가 됐습니다. 네. 당시 이 우표의 예상 낙찰가가 25만 달러였는데요. 입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22만 5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 낙찰가는 구매자 수수료를 포함해서 26만 3천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억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우표를 낙찰받은 사람은 해외 구매자인데요. 앞으로 해외에서 이 우표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 우표 만들었을 때는 뭐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을 텐데 이 가치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을까요? 1902년 발행된 이 우표는 두 가지 색깔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네. 주황색 테두리에는 위쪽에 뉴질랜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스테이지 앤드 리저브 4펜스라는 흰색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는 동그랗게 뉴질랜드 최대의 호수인 타우포 호수가 푸른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표 중앙에 그림이 뒤집혀 있어서 희귀한 우표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두 가지 색깔을 찍어내자면 두 번 인쇄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두 번째 인쇄를 하면서 종이를 거꾸로 집어넣었고 호수의 모습이 거꾸로 인쇄됐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인쇄된 우표는 80장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이번에 경매에서 낙찰된 우표 단 한 장뿐입니다. 그렇군요. 4펜스짜리 이 우표는 발행된 지 2년 후인 1904년 뉴질랜드 남섬 북쪽의 픽턴에서 영국으로 보낸 편지에 사용됐었습니다. 1930년 런던에서 발견된 후 반세기 넘게 잊혀져 있다가 1998년에 뉴질랜드 우정공사에 12만 5천 달러에 마지막으로 판매되었고 그 후 27년 만에 지난 토요일에 다시 경매에 붙여진 겁니다. 예, 그렇게 역사가 쌓였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저도 그렇고요. 우표 취미로 수집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숫자가 줄었을 겁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네, 그렇죠. 이번 경매는 입찰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해외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뉴질랜드에서도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SNS 같은 디지털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표를 사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우표 수집이나 경매에 관심이 낮아진 것은 뉴질랜드와 국제사회의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98년에 이 우표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만 해도 인기가 꽤 있었고 당시 낙찰된 가격은 시골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아주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표 이야기였고 다른 소식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요. 뉴질랜드의 지금 현재 국민당 연립정부가 과거 이 마오리어 활성화 정책을 다시 되돌려서 영어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사회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공공서비스 부서의 주요 명칭을 마오리어 대신 영어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국을 와카코타히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이렇게 마오리어를 사용하던 공공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통표지판에 마오리어를 삭제하고 영어만 사용하도록 시도하고 있고요. 네. 뉴질랜드 건국조약인 와이탕이 조약의 원칙을 재해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영어를 우선시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국민당 정부 입장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영어 사용을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당 지지층은 마오리어와 문화가 공공부문에서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뉴질랜드인들조차도 마오리어로 써놓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나코에, 하에레마이, 파나우, 아우테아로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테나코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 하에레마이는 어서 오세요. 파나우는 가족, 아우테아로아는 뉴질랜드를 뜻합니다. 게다가 네. 지금도 공식 행사장에 가면 반드시 마오리어로 30분 정도 설교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용히 듣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마오리어를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1987년 뉴질랜드 공식 언어로 지정된 마오리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보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조약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갈 것 같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을 개시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에서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초토화되고 있는 가자시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 밤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오늘이 꼭 7일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매일같이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공습, 포격, 총격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밤이었죠. 이스라엘군이 공군 전폭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전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가자시티의 도심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이 다음 날 성명을 통해서 지난 하루 동안에 3개 사단 병력과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벌였다. 그래서 지상작전을 벌린 사실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 사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건데 가자지구 전체를 이제 다 100% 장악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이고 네. 기드온의 전차 2는 지금 마지막 사실상 남아있는 가자시티 가자지구의 수도격이죠.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무장장파 하마스 잔당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은 2023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초기에 가자시티에게 지상군을 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하마스의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상 포기한 바 있는데 지금 다시 이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작전명 딱 들으면 상징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네. 기드온의 전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는 불과 3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왜족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나타내는 전차를 네. 붙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는 이기겠다. 해서 이기겠다, 네. 승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네요. 현재 3개 사단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비군 13만 명도 지금 소집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알자지라 보도를 어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격으로 사실상 멀쩡한 건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네. 그나마도 남아있지 않는 건물, 주택, 아동병원 또 대피시설 텐트가 있는 지역 이런데 또 심지어는 피난민들이 타고 있는 트럭도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는 매일 수십 명, 현재까지는 최소 수백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최소 91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 측에서는 이 전쟁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한 이후에 가자지구 전체 사망자가 6만 5천 명 약, 그리고 부상자는 16만 6천 명, 또 기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약 430여 명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대피 명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정부 측 네타냐후 총리는 약 100만 명 정도 남아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 네. 절반 정도, 최소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을 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대피한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피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네. 측에서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해안 지역의 대피로를 임시 개방하기도 했고 또 지난 17일에는 그 가자지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또 두 번째 대피로를 임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가자 시티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피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자 시티와 그 남부 지역 예를 들면 라파가 지금 네. 가장 이제
피난민들이 집결하고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도 그리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약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1시간인데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뭐 그 중간중간에도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차량과 인파가 뒤엉켜서 이동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이제 남부 지역까지 가는데 최소 5시간, 최대 6시간 정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이게 지금 차량을 확보하는데 이 들여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지금 현지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백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대부분 가는데 이제 쉽지가 않고 너무 위험하고 또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같이 이동한다는 건 정말 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가자시티 바깥의 외곽 지역에라도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가자시티 외곽은 다 거의 지금 폐허화되어 있어서 어디 몸을 제대로 숨길 데도 없는 상태여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결국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이제 하마스 조직을 소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뭐 괴멸 상태 아닌가 뭐 이런 저도 드는데. 그렇게 사실상 뭐 이제 조직이 남아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상 작전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소수의 인원들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가자시티를 예전처럼 장악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지도부하고 약간 뭐 많게는 수천 명 정도의 전투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존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질 20명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아파치 공격 헬기가 그 가자시티 상공을 날면서 뭐 기관총, 로켓탄 공격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응사하는 이 하마스 조직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대전차 로켓포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남아 있기는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기고 또 땅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 파괴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상전이 어느 정도나 좀 지속이 될까요? 글쎄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월에 이 이제 안보 내각에서 이 지상 작전이 이제 승인된 이후에 군의 시간표를 단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작전을 마무리 지어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군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또 쉽지 않아서 작전을 완전히 완료해서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최소 수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자시티 지상전을 하면서 또 뭐 피난민들을 위해서 여러 구호물자 배급 시설을 넓히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현지에 있는 구호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뭐 절대적으로는 면에서는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자시티 지상전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일부 반대 여론과 시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역시 군과 이제 정부의 결정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군인들이 뭐 이 작전에 대해서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뭐 반대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언론들이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기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좀 대부분은 탄탄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주 토요일 20일에 텔아비브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이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하마스에게는 인질을 당장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타냐후 정부에는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투를 끝내라. 끝내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부터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오는 22일 이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네요. 이게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0월 2일은 좀 많이 들은 이 이름인데 욤키푸르 명절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명절인데 네.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런 명절 기간에 더더군다나 인질의 가족들은 어서 하루속히 이 인질 잡혀있는 인질이 좀 풀려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20일 시위에서 그 인질 가족들이 이제 면단에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사를 보니까 네타냐후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실종자 가족 포럼이라는 또 단체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그 15일에 기시상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지금 24시간 시위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국제사회 반응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앞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1일에 영국, 캐나다, 뭐 호주, 포르투갈 이 4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잖아요. 마크 카니 총리, 캐나다 총리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절대로 이 테러 조직에 뭐 어떤 보상을 하려는 게 아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이 지금 갈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의 차원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그 요르단강 서안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본부가 있는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아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약 80%를 그러니까 20%만 남기고 80%를 이스라엘 땅으로 공식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슈퍼 스파르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예, 넌 슈퍼스타르타가 갑자기 왜 나왔나? 스파르타는 알겠는데 여기에 슈퍼스타르타라는 이름이 붙여서 이걸 네타냐후 총리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15일에 그 경제 컨퍼런스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이게 이제 뭐 강력한 국방력, 폐쇄적인 어떤 체제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21세기의 스파르타, 그것도 슈퍼급의 스파르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제재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국가들로부터는 지금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폐쇄적인 경제력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슈퍼스타르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 나온 다음에 뭐 이스라엘 주식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특히 이스라엘은 IT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오렌지나 팔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진짜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타냐후가 지금 메시아적 뭐 어떤 국민의 환호에 본인이 메시아있냐 이런 국민들의 환호에 막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를 파탄내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뭐 현대 경제와는 맞지 않은 완전히 중세적인 악몽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날에 기자회견 열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부 다 그러자는 게 아니라 국방 산업을 슈퍼스파르타급으로 키우자 이런 얘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구차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가자지구 재개발로 대박을 터뜨리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또 이 와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결국에는 이 가자시티를 이제 뭐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게 그 차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그동안에 뭐 트럼프도 얘기했고 트럼프의 사위 제레드 쿠슈너도 뭐
뭐 어떤 네타냐후 총리와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해안을 이제 맞대고 있는 가자시티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지난 17일에 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지금 한창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이 수행 중인 와중에 이 가자 이 시티 또 작전 또는 가자 지구를 100% 장악하는 거는 부동산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첫 단계인 철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건설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대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스모트리히 장관이 원래 좀 극우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에도 정말 인질부터 데려와야 한다라는 시위 뭐 요구가 엄청 쏟아졌을 때 뭐 인질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 중요하긴 하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를 근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는 10월 7일이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꼭 2년이 되거든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길게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한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끝낼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가장 이제 피해자이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또 역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상작전은 당분간은 좀 예, 그렇습니다. 되겠죠. 지금 뭐 군에서도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질 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뭐 장악하더라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후속으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이 문제는 뭐 계속 될 것 같고 평화협상은 요원하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들. 네, 맞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고통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스라엘 군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